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컷입니다. 선거가 목전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재명 1호 선거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영화 관람 중 어퍼컷을 날렸다고도 하는데요. 누굴까요? 목 찔린 정치인 두고 장난하면 되나? 이재명 민주당 후보 발언 기조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자제해왔던 수위 높은 발언들 나왔습니다. 대학생들과 학식을 먹는 이준석 후보 앞자리에 안철수 의원이 식판을 내려놨습니다. 단일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안 의원, 이 후보를 향해 애정 어린 눈빛입니다. 태극기를 두른 캡틴 손흥민이 끝내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개인사 등의 논란 속에 끝내 커리어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먼저 만나볼 소식은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화를 보러 오는 2035 청년들에게 탄핵 반대하는 그런 주장했던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격려차 오늘 영화 보러 오신다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와 단절,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이어 오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을 요구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사과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사과를 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사과였다고 들려지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3년 내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었던 의혹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협치가 되지 않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저희 국민의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대선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일단은 반성하는 자세, 그리고 보수가 쇄신하는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도 어저께 긴급 기자회견의 형태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수순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순에 원래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얄팍한 선거용 쇼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3년 동안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습니다만 계속 옹호했던 정당이 국민의힘이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제가 특검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번번이 그것을 갖다 거부했던 것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서 김건희 씨가 일정한 몫을 했다고 한다면 그 비상계엄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 15일 정도를 앞두고 저런 말씀을 하시니 이건 진정한 사과라고 하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국민적 비난이 있으니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고육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신뢰할 수 없다.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민주당은 이 판단하고 시점에 있습니다.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5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과하는지에 대해서 사과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를 내시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화를 내시니 저는 사과하겠습니다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과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과하고 앞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수순인데 그냥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사과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아이고 잘하셨어요 라고 그걸 다 수용을 해야 되는지
저는 국민적 입장에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이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면요. 김건희 여사는 2021년 대선 전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하기는 했거든요. 뭐 당연히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영부인 활동을 하는 건 맞는데 네. 본인이 얘기했던 국민에게 약속했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조를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그 내조에 맞게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세간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부의제도가 누구야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실권자야 아니면 김건희 씨가 실제 실권자야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만큼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조작 문제, 공천 개입 문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소위 비대위원장이 사과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3년 동안 계속 거짓말을 하도록 국민의힘이 그것을 용인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사과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렇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게 된 데는 어제 오전에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을 한 것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내용은 유한솔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팬미팅을 방불케 한 현장, 박수치고 환호하고 윤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어퍼컷을 선보였다는 보도까지 있었죠. 저희가 궁금해서 이 영화 한번 찾아봤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영화 정보 페이지입니다. 관람객 평점 10점. 숫자와 통계 거짓말하지 않는다. 전 국민 필수 시청 영화다.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지 일단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다른 거보다 이제는 소위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 전자기기 없이 대만식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렇게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죠.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실체구나. 그냥 음모론, 거짓이 아니고 영화 속에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두 분 유명한 분들이죠. 예전에 소비자 고발, 먹거리 엑스파일을 제작했던 그 이영돈 PD 맞고요. 연일 광장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던 전 한국사 강사 전한계 씨. 이 두 사람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앉아서 영화를 보던 이 사람 때문에 어제 하루 화제와 논란이었습니다. 재판을 빼면 첫 공식 행보가 바로 이 영화를 보기 위한 극장 나들이었습니다. 사실 본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공범 의혹을 받는 군 장성들이 이렇게 별을 떼고 속속 구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같은 행보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하루 종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죠. 재판 전으로 비상계엄 사과 의향 등 취재진의 질문에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영화 관람이 끝나고 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좋았어요. 영화에 대한 촌평이었는데요. 여러분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우선 이 별점 기워두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후 재판을 제외한 첫 공식 행보가 이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이 관람이었던 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 같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에 얼굴을 비치면 국민의힘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는 저는 선거 이후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기의 나름대로의 힘, 지지층에 대한 장악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선 이후에도 파면당한 전직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라는 고리를 통해서 20, 30대 청년층 또 핵심 지지층들에 대한 영향력들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로 미국에서 트럼프 지금 현 대통령이 네. 과거에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선거 동력들을 확보하는 방식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들이었었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성적을 얻건 말건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빨리 그리고 더 과감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는 그 시점을 놓친 것이 저는 국민의힘의 최대 선거운동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1호 선거원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다고 하면서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고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여론에 좋은 영향을 미칠 리는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어제 왜 저 영화를 보러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저것은 공식 행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그동안의 탄핵 과정에 있어서 고마움을 느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전한기 씨가 제작에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어제가 개봉일이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봉일 행사에 잠시 참석을 한 것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 있어서 당에 서운한 점들을 어필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 주말에 자진 탈당의 형태를 띠기는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는 그 이전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탈당에 대한 권유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죠.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리고 당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촉을 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형태는 자진 탈당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말하자면은 반대로 봤을 때는 저희 당과 완전히 절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서운함을 어제 행사에 나타나는 것으로써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본인의 서운함을 좀 표현하는 차원에서도 네. 이번 영화 관람을 좀 공식적으로 보여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저희 당에서 어쨌든 지금 절연 단계를 거치고 있기 네, 때문에 선긋기를 그것에 하고 대해서는 있으니까. 윤석열 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감정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여기에 한마디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지금 선거 과정 중에서 본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이긴 선거 시스템이 부정선거인가 아니면 또 가만히 계시는 게 좋겠다. 두 후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면 본인이 어떻게 당선이 됐죠? 0.73% 아닙니까? 그럼 본인은 부정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신가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 건가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된 것은 부정선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당선된 거 부정선거라고 말씀하시는 기준과 증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친구도 부정하시는 분이에요. 친구요? 자기 친구를 선관위에 사무총장으로 갖다 앉으신 분이신 거 아니에요? 선관위에 앉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정선거 막으라고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관위에 간 사무총장인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이 아니면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친구 말도 안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정선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진리인 거죠. 저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가지고 3년 동안 통치를 했을 것인가, 국정을 운영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태가 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고 또 내란을 통해서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면 이제라도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에 자기의 정치적인 장악력을 위해서 또 부정선거를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빨리 그 김근식
그 위원장이죠. 위원장 말대로 빨리 좀 재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구속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부정선거 영화를 봤지만 본인은 매번 사전 투표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좀 자멸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부정선거 의혹에 사전 투표를 안 하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가요?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 실상 김문수 후보는 경선 단위에서도 공약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의 경선 주자 중에 한 명이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결국에 당의 후보로서 된 다음에는 그것이 저희 공약집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8명 중에 한 명이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봤을 때는 그래도 본인을 좀 지지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절연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제 영화를 보러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었던 것은 맞고 저희가 네. 거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쨌든 지금은 탈당을 했지만 그래도 당의 원로로서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켜야 될 선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까지는 지금 딱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시작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선거 사전 투표는- 의혹 다시 이제 일주일 전에 나오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니죠.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는 것이 전혀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부정선거와 관련한 영화를 보러 갔던 것이고 네. 저희 당의 입장 같은 것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3일 다 나와서 투표를 하라. 그렇죠. 저희는 당연히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생각은 조금 좀 다른 느낌도 있어요. 영화도 보시고 바깥 활동도 자주 하시라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비대위원장이랑 또 엇박자를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저 단어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맥락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 영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봤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저 영화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절연을 선언했고요. 동시에 공직자로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검증 절차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 설란영 여사는 환영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제 실물이 더 낫죠. 네. 아니 이게 뭐? 그리고 이제 뭐 검증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 상대편에서 그걸 응할 때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그 배우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은 일정한 그런 어떤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대편이 만약에 거부를 하거나 반대를 한다면 그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꽃받침도 하면서 당 공식 행사에 데뷔를 했습니다. 유튜브, TV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디어와의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 본인이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이런 배경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떳떳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여사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깨끗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후보 내외에 대해서 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TV토론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부연하는 설명을 했는데 네. TV토론이라는 어떤 형식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영부인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향후에 22대 국회 과정에 있어서 영부인 관련 법안을 통과를 네. 시킬 것이고 그 과정의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인력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조사하고 수사하고 특검하고 재판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것으로서 전국이 완전히 마비되었던 거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150만 원을 받고 지금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법원을 상고를 했어요. 예. 그리고 법인카드를 가지고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을 수천만 원어치 먹고 세탁비라든지 집안 살림을 다 그것으로 한 것 아니냐. 이 의혹은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만 기소를 하고 김혜경 씨는 여기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 유예는 죄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김혜경 씨는 또 억울하다고 여기에 대해 헌법소원을 최근에 제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장에 나와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부분들 국민들께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김혜경 씨는 언론 인터뷰조차 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반겨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궤적에 대한 자신감에서 바탕이 됐다. 어제가 또 마침 부부의 날이었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인기 드라마의 패러디 포스터를 또 올리면서 가족적인 이미지를 더욱더 부각하는 일종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그 홍보대사로 우리 가락시장 홍보대사님 임명장 하나 해주실 거예요? 미스 가락시장 논란 이후에 배우자께서 이제 한마디 하셨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제 집사람은 항상 저한테 뭐 항상 그 지적도 많이 하고 가장 아프게 지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뭐 늘 조심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참 그래 암만 조심을 해도 늘 집에 가면 또 제 아내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됐었던 이른바 미스 가락시장 발언에 대해서 또 한마디 들었다. 늘 조심한다고 해도 뭐 스피치 면에서도 조언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란형 마케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노리는 전략인지, 전략은 일단 맞는지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재명 후보 내외와는 굉장히 다른 차별점이 있는 것이죠. 깨끗이 살아온 부분들 그리고 설란현 여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살아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설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네.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 그리고 저희 당에 있어서도 하나의 정말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어쨌든 털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 3년 내내 본인들이 검증하자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네. 있고 그리고 김혜경 씨 스스로도 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가족들은 무한 검증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억울하다고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왜 억울한지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진짜로 이게 무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득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출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배우자 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설란형 여사 측의 입장이고 다만 상대방이 응해야 된다 전제를 달았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발언을 다시 한번 꺼내 들면서 직접 이 관련 발언이 있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을지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살려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은 일을 참 잘한다. 네. 그리고 참 냉철하고 칼같이 자를 건 자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해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차갑고 냉철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사람 자체는 참 따뜻하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다.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또 그것이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나 후보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 배우자가 저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네. 여보세요? 여보, 나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여보라고 평소에 불러야 하던 대로 될지 하세요. 자기야라고 불러야 될지. 바쁘죠? 공식적으로는 여보, 예. 그리고 사적으로는 자기죠. 혹시 너무 깊이 물어보시면 예. 적당한 선에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대선 당시의 모습인데 사뭇 이번 대선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갔던 모양새였습니다. 이 본인이 무한 검증, 한 얘기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첫날 이재명 대표부터 해서 바로 이 제안에 대해서 이런지하 일축을 했었고 이후에 또 김 비대위원장이 다시 어떤 방식이든 좋다, 뭐 절차를 뭐 정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공을 다시 돌리는 모양새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이 부분 뭐 논의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입장이에요? 저는 국민의힘한테 요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김혜경 여사랑 설란영 여사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신 거예요? 이번 선거는 되게 특수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파면당한 대통령 때문에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달이라는 기간 동안 한 달 만에 각 정당들이 후보를 만들어냈고요. 22일 선거 동안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이런 후보들이 파면당한 이후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저는 비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 먼저 말씀하세요. 선거 핵심이 이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거의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갑자기 툭 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김혜경 여사를 공격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서의 모습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이미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1차적으로 검증이 됐고요. 20대 대선 과정에서도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검증이 됐고요.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온갖 수사, 압수수색, 기소, 재판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설란영 여사 갑작스럽게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설란영 여사 제가 볼 때는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검증 안 되는데 어떻게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 김문수 후보가 깨끗하다고요? 쪼개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에서 만약에 사실이면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김문수 후보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구구정당 전광훈 목사와 같이 창당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문제를 빨리 검증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3년 동안 계속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만 제기하다가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김혜경 여사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사법 리스크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서 이런 식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김문수 후보 대한민국의 비전이 뭔지 그것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목포 세월호 선체도 둘러보고 호남권을 돌면서 텃밭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후보와는 조금 다른 비공개 행보 위주로 물밑 지원을 좀 이루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불거지고 있는 후보자 검증 문제에 대한 온도차도 양 후보 측의 배우자를 통해서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 측의 배우자 검증 같이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의 요청이 조금 더 다급하고 간곡해 보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 공동선대위원장이 어제 이준석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일명 학식 유세장을 찾았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요즘 뭐 워낙 언론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다 보니까 제가 또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 검색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께서 언제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당장 제가 뭐 상의 드릴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검토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선 사실 오랜 앙숙으로 유명한 둘이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한 것 같고 뭐 여기에 더해서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또 이준석 후보가 만나서 같이 셀카 찍는 장면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사석에서 정말 많이 친하구나 많이들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건 그거고 여전히 뭐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고 선을 긋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 측은.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여론조사가 이번 주말까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쳤을 때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일단은 그것이 보여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어쨌든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앞서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어떤 명분 같은 게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후보 쪽에서도 약간의 그 변화 기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긋고 뭐 오늘도 휴대폰 이제 전화 안 받겠다 이렇게 SNS에 올리기도 네. 했습니다만 어제 이준석 후보 측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계 의원들이 연락을 해서 당권을 한동훈한테 줄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뭐 이준석 후보 측에다 줄 테니까 이번에 단일화를 하자 이런 제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언론의 보도가 크게 됐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언론 쪽에다가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발끈하는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약간의 프레임이 다음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그러면은 이준석이 출마를 했을 때 이 구도가 어떻게 되지? 이런 누리꾼들 이야기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런 메시지 자체가 이준석 후보는 하지 않고 이준석 후보 측에서 뭐 공보단장 측에서 얘가 나왔다는 것은 네. 약간의 그 여론조사라든지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는 변화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른바 당권을 담보로 한 친윤계의 단일화 포섭 시도 이 부분이 또 복선이다, 변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력한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지금 25일에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그날, 그 전까지 뭐 토론회가 있고 그 다음 날이 골든타임 마지막 날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의미 있는 지지율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단서도 달았고요. 지금의 단일화 난맥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일화 협상이 지금 물밑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 네. 단일화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전 단일화가 아닌 방식의 마지막 승부를 앞둔 특단의 방법이 왜 필요할까? 전 이건 누가 말하듯이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네. 보수 후보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단일화와 유사한 효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이준석 후보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네. 친윤 어떤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권 거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화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당권을 이준석 후보에게 넘겨주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네.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진 의원 중에 일부는 동탑 모델까지 얘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화성에서 승리한 케이스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미 단일화는 물밑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 자체가 좀 한계가 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를 넘지 못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호감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네. 세 번째로 10%를 넘지 못하게 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자체와 맞물려서 단일화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이준석 후보가 대선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영역들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설득력 있는 접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외연 확장 차원의 단일화 논의는 난망인 가운데 내부 결속 다지기에도 국민의힘은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독자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는 대구 서문시장 앞을 찾았습니다. 유세 현장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저를 외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제가 함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김 후보님이 안 가시는 곳에서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 그리고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제 부산에 이어서 광안리에 이어서 다시 이제 대구, 경부선을 타고 이제 훑고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로 독자적인 개별 동선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문수 후보를 외쳐달라 본인 말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보의 이름이 안 적힌 선거 운동복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는 뭐 이제 국민의힘 인사 측에서는 대부분 이거 크게 의미 부여 안 했으면 좋겠다, 확대 해석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던데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제 본인이 선대위원장직도 맡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중전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는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많은 당원분들께서 그래도 유세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으셨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 측을 보면서 어떤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철수 의원도 역시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던 입장이었습니다만 남아있던 마지막에 4강 중에서 홍준표 시장은 하와이로 가시고 한동훈 후보는 집에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정말 적극적으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당원들께서는 안철수의 재발견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국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결국엔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근데 처음에 부산에 갔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2번이라고만 써 있고 이름 자체가 김문수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구장 가보신 분들 알지만 거기 이름 박아주는 거 정말 뭐 한 1분이면 다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부산에서는 김문수란 이름 자체를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옷은 그대로 2번만 입었지만 김문수라는 이름은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론이라든지 당원들께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김문수를 위한 선거운동이냐 혹은 다음 전당대회를 위해서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냐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서울 쪽에서 유세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단상에 올라가서 함께하는 모습들 결국에는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다. 뭐 중도층과 전통적 지지층을 모두 소구하는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세 현장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당 유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지금 12일 정도 남았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어제부터 방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방탄유리도 없습니다. 바로 시민 여러분이 방탄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이제는 방탄 입법 법까지 방탄 입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 3세트, 방탄 조끼, 방탄 유리, 방탄 입법 이런 방탄 후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그냥 저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이렇게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를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이게 비아냥거릴 일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제 방탄 조끼는 국민 이러면서 총 맞을 일이 있으면 맞겠다면서 점퍼를 열어지키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걸 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라고 하는 게 진짜 치열한 경쟁입니다만 생명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를 요청을 했더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상대당은 필요하니까 그걸 해주시면 되잖아요. 둘 다 못하게 만드는 일을 벌이셨어요. 그러고 나면서 자기는 가슴을 펼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치 테러를 당했어요. 목숨을 잃을 뻔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요. 그 제보 자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제보를 하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가방에다가 살상무기를 갖고 있다가 걸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7건의 또 테러 내용들을 접수를 했었고 그중에 몇 건은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서로 같이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자 우리 경호를 잘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문제인데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엄살을 부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본인은 저런
상황을 당하지 않으셨으니까 저런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에 칼이 찔려본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지지층들이 얘기하면 그 얘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저걸 가지고 저렇게 비아냥대신다고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시겠습니까? 제발, 예.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어제 보면은 발언 기조에 약간 변화가 느껴져요. 수위가 굉장히 좀 높아졌고 목소리도 커졌거든요. 아니 화 안 나시겠습니까? 화가 나신 만약에 것 그런 같아요. 얘기하면 화 안 나시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성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테러 위협들이 구체적이고 본인이 받은 바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딱 까면서 당신도 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대화 또는 선거운동의 기본을 갖다가 저는 저버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도 화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어제 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가 무슨 순한 맛에서 말한 맛으로 변신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논란이 되고 있었던 호텔 경제학 정면 돌파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움켜쥐고 꼼짝 안 하면 그게 경기 침체죠. 불경기죠. 그런데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몇 번 돌면은 그게 10바퀴 돌면 100만 원 되는 거다.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다. 이 얘기하려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라면 바보고 곡해를 하는 거라면 나쁜 사람들이죠. 바보고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 대부분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 대부분이 바보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호텔 경제학 결국 노쇼로서 끝나는 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정말 괴이한 이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커피 원가 120원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를 뭐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더라. 닭죽은 1시간 동안 뜨거운 불 앞에서 고아도 한 3만 원 정도 남는데 그러니까 커피를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맥락을 보았을 때는 닭죽 힘들게 하지 말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쉽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커피 팔아라라고 본인이 계곡 정리했던 상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으셨을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제가 그때 말이 좀 과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 호텔 경제학도 본인이 2017년에도 SNS에 올린 바가 있어요. 저희 그림 자체도 그때 같이 올렸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왜곡됐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네, 지금 저희 화면에 나가는데요. 이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 패러디들도 지금 온라인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요. 이야기하고 네. 있는 것이 이걸 이해 못하면 바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부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패러디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론 자체도 잘못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려 들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저 자세 저런 것들이 국민께서는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재 전 주필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호텔 업주에게 빚만 남기고 사라지는 마술이다. 뭐 잘못된 경제관의 본보기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원래 보수 농객이었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래도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엔 좀 다른데 좀 정치적 입장이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계속 거짓말하고 우기세요. 호텔 경제학이 말이 안 된다고요? 왜 그게 말이 안 됩니까? 케인즈주의의 승수 효과라고 하는 건 사실로 확인된 건데요. 이건 사실이에요. 정규재 씨가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의하면 뭐 70% 정도밖에 뭐가 문제가 되게 되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30%밖에 남지 않으니까 소비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30%의 승수 효과는 나는 거예요. 그다음 70%가 제기되게 되는 원재료 같은 경우도 원재료를 생산하는 분들한테는 승수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재정적 투입을 누가 하느냐? 대부분 정부가 많이 합니다. 정부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가 매우 불황일 때 어떤 그 경제의 마중물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누가 했느냐?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밀튼 프리드만이 1969년에 헬리콥터 머니라고 얘기해서 경제가 매우 안 좋으면 정부가 돈을 살포해서라도 경제의 마중물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어요. 경제학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난 다음에 건강한 논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논쟁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나마 처음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공격하시지 마시고 누가 옳은지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경제에 유의미한 것이라면 6월 3일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후보 말이 맞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돈을 갖다가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경제, 자영업자가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논쟁 과정으로 서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번 체크해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